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꿈입니다. 이번엔 대한항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했죠. 아시아나항공은 과도한 부채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해부터 매각이 추진 중인데요. 한번 매각 무산의 아픔을 겪긴 했지만 이번에 대한항공을 새 주인으로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굴 인수하냐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줄도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도 돈이 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거는 지금 대한항공 주식을 사도 되겠냐 하는 거겠죠. 최근에는 두 회사의 합병 이슈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인데요.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합병은 자칫 득이 아닌 독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 인수로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방식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우선 아시아나 항공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이 유상증자란 신주를 더 발행해서 투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더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더 투자를 해주세요 하고 읍소를 하는 거죠. 마치 원기용 모으듯이 주주들이여 나에게 투자금을 더 줘. 이 2조 5천억 원 중에서 7,300억 원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2조 5천억 원을 가지고 1조 8천억 원을 아시아나 인수에 사용을 합니다. 이후에 두 회사를 완전히 합병하는 것이 최종 목표죠. 간단히 표현하면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한진칼은 대한항공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에 투자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택했는가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많죠. KCGI의 소송이나 독과점 이슈 같은 것들이 있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순탄치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번에 다룰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는 뭘까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이 더 들어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주식 가치의 희석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번처럼 조 단위의 유상증자라면 주식 가치의 하락은 더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관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유상증자로 주식 가치가 얼마나 더 하락할까?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받는 게 유리할까? 받지 않는 게 유리할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한다면 대한항공 주주에게 유리할까? 아시아나항공 주주에게 유리할까?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이후에 주식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약 1억 7천만 주 가량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면 지금보다 주식수는 2배가 더 늘어나는 거겠죠.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14,400원입니다. 대한항공의 18일 종가인 23,9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죠. 더 싸게 발행해야 참여 유인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유상증자 이후에 대한항공의 주가는 14,400원과 23,900원의 평균인 19,000원 정도가 됩니다. 20% 정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단순 주가 말고 실적이나 재무 상태 같은 펀더멘털에 기반한 주식 가치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식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당 순이익과 주당 순자산이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즉 EPS는 기업의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인데요. 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더 발행한다고 해서 순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식수는 2배로 늘었으니까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 즉 EPS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EPS에 연동한다는 점에서 실제 주가도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총 자본을 주식수로 나눈 값인 주당 순자산, 즉 BPS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총 자본은 약 3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를 주식수로 나누면 BPS는 대략 18,8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유상증자로 2조 5천억 원을 더하면 총 자본은 5조 8천억 원이 되고 BPS는 약 16,600원이 됩니다. 증자 전보다 12% 정도 희석된 가격이네요. 정리하자면 유상증자 이후 대한항공의 주식가치 희석률은 주가가 약 20%, EPS는 50%, BPS는 12% 정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대한항공 주가를 결정하겠죠. BPS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단기 순손실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적정한 주가를 산정할 때는 PER보다는 PBR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PBR은 지금 주가가 BPS 대비 몇 배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최근 10년간 PBR은 최저 0.6배에서 최고 1.8배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평균은 1배고요. 유상증자 이후 BPS를 기준으로 역대 PBR 범위에 대입해서 대한항공의 적정 주가 범위를 추산을 해보면 대략 10,000원에서 최고 30,000원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은
그러면 약 1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를 고려하면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는 확실히 조금 비싸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 관건은 그러면 과연 유상증자를 받는 게 유리하냐 받지 않는 게 유리하냐 하는 겁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로 주식가치 하락이 뻔하니까 팔아야 할지 아니면은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신주를 받아서 존버하는 게 나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주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기존 주주들한테 있으니까 항공업황 개선과 향후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대한항공 주식을 사서 신주를 싸게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은 대한항공 주식 한 주당 신주 0.8주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다소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신주를 싸게 받으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신주를 사기 위해 지금 꼭 대한항공 주식을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인 신주 인수권만 따로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대한항공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굳이 유상증자를 받지 않고 신주 인수권만 따로 시장에 팔 수도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 청약 전에 신주 인수권이 먼저 부여가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아니더라도 신주 인수권을 샀다면 대한항공 신주를 싸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신주 인수권의 이론적인 가격은 현재 주가와 신주 발행 가격 간의 차이만큼입니다. 18일 대한항공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9,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가로 결정이 됩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면 신주 인수권 가격은 이론 가격보다 훨씬 더 밑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면 신주 인수권 가격도 같이 오르겠죠. 신주 인수권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 가격과 신주 발행가를 더한 가격이 실제 투자금이 됩니다. 신주 인수권 가격이 이론가보다 떨어졌다면 기존 주주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역시 이 종목의 적정 주가나 향후 주가 전망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인데요.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상증자와 아시아나 인수 작업을 완료하고 2022년에는 합병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할 때 중요한 거는 합병 비율입니다. B 회사가 A 회사에 흡수 합병된다고 할 때 B 회사 주식을 A 회사 주식 몇 주로 바꿔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 합병 비율인데요. 합병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A 대 B의 합병 비율이 1대 0.5라면 B 주식 한 주당 A 주식 0.5주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주가라는 거는 수급이나 상황에 의해서 고평가 혹은 저평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본금을 기초로 한 주가인 BPS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는 3대1 감자 이후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하니까 이를 반영한 BPS는 약 11,400원 정도입니다. BPS를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비율을 계산해보면 16,600원 대 11,400원이니까 1대 0.7 정도 되겠네요. 아시아나 한 주당 대한항공 0.7주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장사 간의 합병 비율은 시장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아시아나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1대1이 되거나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 주주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시아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대한항공 주주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아나 주가가 오를수록 대한항공 주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합병 시점이 2022년에 두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한다고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 내에서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비율로 합병 비율이 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꼭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항공 업황이 빨리 회복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재무 구조와 실적이 하루 빨리 개선되는 겁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가 측면에서는 분명 악재지만 재무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은 한 700% 정도 되고요.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은 2300%에 달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하면 이 부채 비율은 각각 400%, 500%로 뚝 떨어집니다. 재무 건전성이 한층 나아지는 거죠. 두 대형 항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항공사를 합치면 여객 수송 기준으로는 글로벌 10위, 화물 수송 기준으로는 글로벌 3위 항공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국내선 점유율은 42%, 국제선 점유율은 37%로 늘어나죠. 중복 노선을 정리하고 출혈 경쟁도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수익성은 한층 더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끝모를 듯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연이은 백신 개발 소식으로 점점 종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제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살아남은 항공사들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부채는 둘이 합쳐서 30조 원이 훌쩍 넘고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마냥 행복회로만 돌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증권가의 전망도 엇갈리는데요.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당장의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낮추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과 적정 주가, 실적 개선 여부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 뒤에 투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